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문재인 탄핵을 위한 24시간 너와라 TV 특별방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우 소중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 총선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재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섰다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좌파들의 발언을 그대로 빌미로 지금 현재 당 대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투표 하루 전날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서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호 소장님은 좀 경력이 특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사파 출신이었고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82학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대를 나오셨어요? 네, 예, 금속공학과. 네. 지금 대부분 이렇게 법대나 경제학과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가 많이 되는데 원래 공대 출신들은 좌파가 많이 없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상화, 사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조로 해서 학생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뒷세대들부터는 학생운동이 이 캠퍼스를 장악하니까 굉장히 작용화되면서 이제 주사파 NL하고 그리고 이른바 PD, 한쪽은 북한 모델이었고 한쪽은 소련 모델이었거든요. 북한 모델이 NL이고 그 소련 모델이 PD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죠. 저는 이제 그쪽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스카우트 내지는 포섭하려고 참 노력을 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런 조직은 아니었죠. 그럼 노동 현장까지 갔잖아요. 네네. 아니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반파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상화라는 것이 운동권의 어떤 이념인데. 근데 이제 그 속에 이제 이른바 그 막스주의적인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이 아주 깊숙하게 이제 뭔가 이 방법론으로 있었죠. 막스주의를 인용했죠. 예, 네. 예. 어쨌든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서울대 공대를 그리고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노동운동으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노동운동으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노동운동에서 나오셨습니까? 그 86년에 두 번째 감옥, 그러니까 그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두 번째. 예, 그래서 이제 인천, 구로, 검천 그쪽에서 중소기업에 사실 제가 취직을 당시 했고. 그 인천 구로 그쪽이 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89년 이후에는 이제 그 박영진 열사 추모사업회라고 하는 노동교육 상담단체였죠. 그 단체에서 제가 이제 실무자 교육 상담 역할을 했죠. 분신 자살한 노동자를 말하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였죠 그때가? 1986년인데요. 사실 지금 마성 모란공원이 무슨 성지가 됐잖아요. 원래 거기 전태일이 묻히고 1970년이죠. 그리고 나서 86년에 박영진이 묻히고 그 뒤로 이제 그냥 다 그쪽으로 묻히니까 이제 백기환까지 묻혔죠. 그래서 이제 백기환 굴러갔나요? 예, 성지가 돼 버렸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거기를 나와서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나왔죠. 나와서 또 특이하게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우자동차. 예, 대우자동차에 들어갔죠. 예, 거기서 9년을 갖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느낀 것과 대우자동차를 일하면서 느꼈던 그 두 가지 아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했는데 느낀 생각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90년 전후 해가지고요. 그러면 구로공단의 중심 노조들, 그 당시 중원전자, 나우정밀, 대한광학 등이었는데 700에서 한 1,500명 규모인데 그게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던 거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노동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납기가 예측 불허하니까 막 이게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떠나고 시위를 벌이고 이러니까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 상승에다가 이제 공급의 차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지고 이미 그 큰 기업들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업들도 사실은 다 찌그러지거나 망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는 지금 우리 김대우 소장이 노동운동 했던 이유가 네네. 우리 노동자들의 뭔가 삶의 질을 좀 좋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갔을 텐데 근데 오히려 노동자 입장은 직장에 잘린 거 아니고 기업이 망했으니까. 저는 정말로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업이 문 닫으면은 옛날에는 노조 탄압을 위해서 위장폐업이다라고 막 했습니다. 네. 위장폐업 철폐 투쟁을 갖다가 막 그냥 했습니다. 1년씩 2년씩 공장 점거하고. 그런데 위장폐업이 아니고 진짜 폐업이더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상식이 돼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라는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고. 그렇지. 그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그거를 갖다 뼛속 깊이 느끼지 못했고요. 이제 그 90년 전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뼛속 깊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이제 그러면 세계 경영의 역군이 되자고 또 뭐 공대도 나왔고 하니까 그래서 대우자동차 들어갔는데 대우자동차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노동운동 회의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그 김대우 소장이 우리 그 굉장한 이론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한 중에 이렇게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중간에 네네. 끼어서 설명을 하드리면 노동운동 회의를 느꼈다는 게 그러니까 우선 김대우 소장이 노동운동 맨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생각, 네네. 뭔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네네. 그런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뭐 물론 인권도 있을 거고 노동 시간도 있을 네네. 거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수입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그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운동 결국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네네. 기업이 망하면서 노동자가 직업을 잃으면서 오히려 길거리 내쫓기는 상황이 오면서 네네. 이것이 정말 노동자에 대한 길이냐라는 네네. 근본적 회의에 시달렸다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대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대우에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넓은 세상을 봤지 않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강고판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 라인 길이만 한 5km쯤 돼요. 네, 그러니까 한 100m만 세우면 전체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협력업체는 모 공장이 있으면은 다 파업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사와랑 아무 상관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 노조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센 노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자, 여기서 가 보니까 이제 노조가 세니까요. 그러니까 100m만 세우면 5km 전체가 다 서고 그다음에 협력업체까지. 연관된 협력업체까지 뭐 1차 밴드, 2차 밴드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 중에 갑이 된 거죠. 자동차 노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이제 갑질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 현장을 봤어요.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제하고가 갑질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 회사를 갖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회사를 거인의 손에 이렇게 잡은 노랑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세우면은 예. 회사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약점을 잡은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예. 자기들 요구 조건 안 들으면 파업하면 뭐 회사가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치니까. 예. 그래서 생각이 말입니다. 근로조건의 어떤 이 공정가격, 그러니까 임금의 공정가격,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직무를 갖다가 하면은 그건 당연히 임금이 높고요. 아주 단순한 어떤 직무를 하면은 이게 낮고 이게 원래 이제 시장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원리에 맡겨 놓으면은 이제 그 노동자한테 불리해지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래 노동조합이 이제 그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을 정하는 게 원래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 자체가요. 그냥 내가 힘 생기고 회사가 좀 이렇게 지불 능력이 있으면 악으로 깡으로 투쟁해서 얼마든지 높은 어떤 그 근로조건을 누리는 거를 당연시해요. 그러니까 아주 약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시장에서는 예컨대 연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짜리 어떤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연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걸 갖다가 다 받는 거를 정상화를 그걸 다
정당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약탈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약탈적이라고 보신 겁니까? 아니 이제 예컨대 소비자의 동의를 갖다가 아주 창의적인 거 말입니다. 예컨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처폰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싼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갖다 생산하는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컨대 그 경비를 한다. 그죠? 아파트 경비를 한다. 예컨대 건물 경비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근로조건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뭐 연봉 한 2, 3천만 원 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 그런데 예컨대 아파트 경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걸어 잠그고 내를 갖다 연봉 2, 3억짜리로 만들어 주라. 그 비유가 가능하거든요. 적절하네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럼 이거 약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약탈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받을 사람들이 네네. 예, 아파트를 문을 걸어 잠그고 네네.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억지로 받아내는 거죠. 예. 예, 만약에 혹시라도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일을 한 번 하면 한 번은 어떻게 성공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주민들이 단결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이게 안 돼요. 자동차 회사는 일단 큰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그 당시 대우자동차는 10,000명이 넘었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는 합쳐서 한 5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만 명 다 자를 수도 없죠.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랐다가는 뭐 이제 거기에 투자된 돈이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테니까. 예. 게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결상전을 하면요. 아마 수백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결상전 할 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그런 갑질들을 보고 네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수배의 그러니까 약탈적으로 때를 써서 임금을 가져가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보니까 강자의 어떤 대변자들하고 저는 약자의 대변자가 없기 때문에 노동운동 하러 갔고 그것은 노동조합을 표현이에요. 강자의 대변자네요. 예. 강자의 무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강자라는 표현은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예를 들면 임금들의 소득은 어떤가요? 이미 그 임금도요 이제 그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요. 예, 국제 비교가 갑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예컨대 교사라는 직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수십 개국의 어떤 임금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동차 회사도요, 꼭 이 동작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현대자동차, 네네. 뭐 폭스바겐, 네.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다,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국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국제 비교를 갖다 한 그 표들이 사실은 그 있는데 그걸 한번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한국이 사실 절대액도 지금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의 국민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GDP나 국민소득. 지금 근데 우리가 같은 6천만 원을 받아도 예컨대 미국의 6천만 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이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같은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월등히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절대액으로도 즉 뭐 그거를 갖다가 유로화로 고치든지 아니면 달러화로 고쳐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그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네네.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잠깐만 이게 왜 안 돌아가나? 아니야. 그거는 뒤에 거고요. 음, 요게 그 다음 겁니다. 이거 앞으로 넘겨야 되거든 저게. 앞으로? 예, 앞으로 넘어가는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앞뒤로도 다 안 넘어가는데. 작동이 안 되는데? 예. 잠깐만요. 이제 작동이 됩니다. 네, 조금만 네. 기다리십시오. 저도 참 이런 거를 갖다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여기 한번 있네요. 띄워주시죠. 이 한국 자동차 5사와 주요 경쟁사의 임금 및 생산성 비교돼 있는데요. 좀 확대해 주실래요? 이거 저 정도면 되겠습니다. 야, 그 정도면 되나요? 저 한국 자동차 5사인데 저는 쌍용차도 들어가 있고 대우차도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더 높겠죠, 그죠? 근데 일단 평균을 하니까 9,072만 원입니다. 일본 도요타가 8,39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독일 폭스바겐이 8,303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자동차는 거의 1억 가까이고 일본이나 폭스바겐, 일본 폭스바겐은 우리보다 훨씬 소득도 높은데 거기보다 훨씬 많이 받네요. 예, 좀 그나마도 저게 2014년, 15년쯤 되는 통계인데요. 예. 저게 지금은 우리는 또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죠? 계속 우리 매년 파업이 연례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도 더 올라가 있거든요. 쭉. 근데 일본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차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이게. 지금은요. 예. 자, 그래서요. 1인당 GDP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저 보십시오. 1인당 GDP 대비 연봉이 한국은 2.85배입니다. 지금은 3배 넘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2.04배고 독일 폭스바겐 1.74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월등히 높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건비 비율이 2017년 기준이구나 보니까 한국 자동차 5사는 매출액의 12.3%입니다. 근데 일본 도요타 5.8%고 독일 폭스바겐이 9.9%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에 그러면 2배가 넘네요. 네네네. 그리고 폭스바겐하고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갖다가 뭐 빨리 많이 만들어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대당 조립 시간 보십시오. 한국 자동차 5사가 26.8시간인데 일본 도요타는 24.1시간이고 독일 폭스바겐은 23.4시간입니다. 예컨대 중국이라든지 말입니다. 새롭게 진출한 공장, 미국 공장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고, 네. 예? 돈은 많이 받으면서 일은 널널하게 하고. 일은 덜 하는 거죠. 느슨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 되면요. 그러면 저는 임금을 가져가면은 회사는 어디선가 저걸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럼 경쟁을 못 하니까. 그러면 협력업체를 더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협력업체들의 그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요. 1% 아주 제공비행을 합니다. 딴 데는 예컨대 3%, 4%라면은 한국은 1% 아니면 삐끗하면 적자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사의 노조가 지금 받는 저 높은 임금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눈물일 가능성이 높네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자한테서 틀든지 그러니까 원래 트는 거는요 소비자도 높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주주 몫을 틀어야 되고 틀어 먹어야 되고요. 네. 소비자 몫을 틀어 먹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협력업체 몫을 틀어 먹고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네. 미래를 틀어 먹어야 되거든요. 저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매출액 대비 R&D인데 R&D는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한국 자동차 5사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이 2.8%입니다. 일본 도요타는 3.6%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5.7%입니다. R&D라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개발을 위한 그런 비용을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를 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현대자동차나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가 잘 나가려면 네네. 적어도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그 지금 R&D를 연구개발비 더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료에 따르면 일본보다도 지금 적고 네. 독일 폭스바겐은 거의 뭐 2배 차이가 나네요. 네네. 그럼 결국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겠군요, 미래에. 저게 이제 미래를 이제 갉아먹는 거거든요. 즉 미래 세대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잘라먹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착취해 먹고요. 소비자를 착취하고 주주를 몫을 착취하고 지금 이게 한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저게 민주노총 주력들이죠. 주력입니다, 저게. 자, 문제는요, 지금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어떤 임금이 저리 높으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현대자동차 가서 뭐 그냥 아니 뭐 단순한 조립만 해도 연봉 1억이 넘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1억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게요 전반적으로도 임금을 쫙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그 임금이 그만한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높으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갖다 지향하는데 문제는 그렇죠. 생산은 손톱만큼 하면서 주먹만큼 가져가면요. 그럼 이 몫을 누군가가 생산한 거를 뺏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까 주주, 소비자, 협력업체, 그 다음에 미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불평등 양극화 문제나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들의 뿌리에는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전 대기업 이 약탄력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 자기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권리 이익을 누리니까 이게 사회 전반을 끌고 갑니다.
가장 힘 있는 집단은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힘 있어요. 공무원은 뭐냐면은 저거를 그러니까 저기가 갖다가 높으니까 공무원도 같이 올라가는 거. 자기도 좀 높여달라는 거죠. 그럼 공기업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 그다음에는 예산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이러저러한 어떤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기관들 보면은 아니 같은 어떤 뭐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왜 차별하냐? 뭐 연금은 못 줘도 임금은 그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이 사회적 표준을 갖다가 다 전반적으로 싹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 가면은요, 마치 2류 인생, 3류 인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똘똘한 애들은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몇 년을 썼더라도요, 중소기업 안 갈라 그래요. 1급의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떤 대기업의 어떤 화이트 칼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자리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똑똑한 애들이 원래는 어떤 민간 기업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일종의 어떤 약탈이 가능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거나 저런 회사의 어떤 화이트 칼라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민주노총 주력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사실은 선봉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위에는 바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딱 그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노총 안에도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가장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저기 자동차 회사 노조들인데 자동차 부품하고요. 근데 실세는요 사실은 공공기관 노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공공기관 노조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철도, 지하철, 엄청 그다음에 무슨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조. 자 이런 데는요 사실은 노조 하나가 대통령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3년 말에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당시 철도 노조하고 이 박근혜 정권이 정면 충돌을 했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지하철 노조가 동조 파업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도 노조 하나 갖고도 말입니다. 정권하고 맞짱을 갖다가 뜨는데 지하철이 가세하고 국민건강보험 노조가 뭐 예컨대 가세하고 가스공사 노조가 가세하고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노조까지 가세하면은요 어떤 정권도 못 견딥니다. 아니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일종의 어떤 사실은 어떤 권력의 핵심입니다. 저게 또 그거를 갖다 문재인 정권은 잘 알기 때문에 저쪽하고 완전히 결탁을 갖다 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민주노총은 네. 뭐 파업하거나 폭력 행위를 해도 처벌도 안 하더라고. 예, 그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시죠. 네네네. 아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말입니다. 그냥 생산성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권리 이익들을 갖다가 누려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평균 수준, 표준 수준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수준을 네. 갖다가 확 끌어올려 버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먹을 몫을 한국은 한 사람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한국의 어떤 그 자동차 회사가 예컨대 8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는 16만 명을 갖다가 고용을 갖다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컨대 공무원 100만 명을 먹일 거를 갖다가 다른 나라는 200만 명을 갖다 채용을 해서 나눠 먹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수준이 높으니까 100만 명밖에 못 먹는 그렇죠.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걸 근로 시간을 갖다가 52시간으로 확 단축하거나.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 5일 근무제 하다가 지금 근로 시간을 지금 계속 지금 많이 단축했죠. 예. 더 단축하겠다는 거죠. 52시간을 누리면은요. 이것도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혜택을 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근로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자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겠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한국은요. 보통 근로 조건은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은 계속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예컨대 뭐 출산 휴가라든지 연차 휴가라든지 뭐 이러저런 거는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는데
문제는 한국은 가장 많이 누리는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하고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이 조합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걸 누리거든요. 그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면 좀 있으면 흘러내려갈 거야. 근데 자기들만 누리고 있죠.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입으로는 지금 비정규직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를 자기들이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이 저들인 거죠. 착취할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기업 자체를 갖다가 할 의욕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거나 해외를 내쫓는 주범이네요. 예, 아니면은 그 국내에서 사업하는 거를 아주 꺼리게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고용을 하는 거를 갖다 꺼리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저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저런 예. 강성 노조들이 결국은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불평등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만드는 주범인데 자기들은요.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려면요. 자기들은 뭔가 정의의 투사다라는 어떤 이 자의식 내지는 이 허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저런 걸 공격을 갖다 받으면요. 우리는 아주 더 큰 어떤 흉악무도한 적들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어떤 전사들이야. 전사들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뭐냐면은 비판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착취하고 약탈하고 있는 본질을 흐리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금속 노동조합 여기에 보면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사실은 전국 금속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강령 부분을 좀 확대시켜 주시죠. 자, 강령을 보십시오. 이제 빨갛게 줄쳐놨는데. 전국 금속 노동조합이 지금 뭐냐면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쌍용 자동차 그러니까 뭐 대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강한 그 강성 자동차 기업도 아까 돈 많이 받는 네네. 그러니까 5개 자동차 기업이 속해 있는 게 지금 금속 노동조합이죠. 네, 그 부품 회사도 있고. 민노총의 주력이고. 그렇습니다. 주력이니까 사실은 저들의 강령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야, 그러면 먼저 저 강제 빨갛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서비스 연맹인데. 자, 보십시오. 협약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산별 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 통제권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일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거는 자기들 회사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아파트 경비를 한다 그러면은 빌딩 경비를 하거나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조그만 데 경비하거나 직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는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회사 대기업 들어가면은 귀족적 처우를 받고 중소기업 가면은 상민 내지 천민적 처우를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나 뭐 그런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원래는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 서구 노동조합 운동의 정신인데 서구 노동조합에서는요 직무별 근로조건의 표준을 얘기했어요. 기업을 넘어선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 표준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저게 완전히 지금 왜곡이 됐습니다. 근데 왜곡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말은 쓰고 있습니다. 쟤들이. 자, 그러면서 노동의 소유 통제권 저거 사실은 노동자가 노동자 자주 관리 저 기업을 갖다가 자기들이 뺏겠다는 얘기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아니 기업은 주인이 그 사적인 거잖아요. 이제 옛날 그 사회주의 어떤 잔재입니다.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그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왜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이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개념 자체가 아직도 강령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소유 통제권을 확보한다 그러면 결국 사회주로 가겠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그 밑에 평등 사회에 써놓고 나서요.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뭐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뭐 평등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등등등 했는데 평등 사회 건설이 지금은요 세계화 시대는
모든 자본이 사실은 초국적 자본입니다. 중국 그렇죠. 자본도 그렇고 한국의 삼성 대부분의 어떤 중소기업도 세계 경영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중소기업에 저기 치킨집도 지금 세계 경영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참 저 말을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거는 완전 이제 저게 이제 시대착오인데 저게 이제 아마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렇게 국경을 갖다가 넘어서 막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뭐 어떤 이런 거를 안 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은요, 저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 가장 강한 데는 북한입니다. 원래는 중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떴냐 하면은 사실은 초국적 자본을 갖다가 많이 받았잖아요. 초국적 자본은요, 국내적으로는 대부분 독점입니다. 독과점 자본들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도 아주 싫어할 겁니다. 저 말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뭔 말인지를 갖다가 모르면서 저걸 강령에 딱 걸어 놓고 있어요. 자, 더 내려갑시다. 더 골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좀 내려보세요. 좀 더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국제연대는 뭐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어떤 명분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저 통일강령이 제일 골 때려요. 네.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게 저게 저런 거예요. 어? 아시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북한하고 그러면은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했다. 네네. 그럼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저게. 항복하자는 얘기죠. 항복하자는 얘기죠. 저게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노총 주력인 금속노조 연맹의 강령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저 통일강령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 예.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야, 조속히 저놈 설치시키며 새끼들 저거 국토를 강점했다. 이게 지금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저게 뭐냐면은 조선노동당 북한헌법 제9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의 기초에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게 전국 금속노조의 통일강령입니다. 야. 북한헌법 구조인가요? 저게 그 뭡니까 남북 그 뭡니까 합의 뭡니까 그 7.4 공동 성명 때 이제 우리가 했던 네네. 건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지고 있죠. 근데 네네. 이제 쟤들은 지금 저게 이제 그때 합의한 거니까 민족의 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이. 예? 저 앞에 이제 그 미군을 조속히 국토를 강점했다는 것은 강제로 식민지 침략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북한의 역사인식 아닌가요, 저게? 네, 바로 그거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저게 이제 주사파들이 저 조직을 장악을 그러니까 상층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주사파 내용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요 강령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 있잖아요. 소수 핵심은 지금 저런 어떤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강령에 넣어놨겠죠. 예, 난 사실은 저 얘기를 몇 번이나 제가 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이 새끼들은 안 고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너아라트의 시청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민주노총의 실체입니다. 저 민주노총의 주력 중에 주력인 자동차 노조들이 속한 금속노조 연맹이 통일조항에 국토를 감정한 미국을 철수시키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국토를 감정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 미국이 식민지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저기 그 북한 헌법 구조에 있다고요? 예, 제구조 그대로 내용 예,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해서 통일적으로 건설한다. 저건 북한 하수인이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 참 저게 지금 저게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 조직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60만 명이 늘었습니다. 조직률이 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그 옆에 건 없나요? 옆에 거는 뭐 소개해 줄 내용 없나요? 저 이거 잠깐 넘길 수 있게 앞으로. 아니요. 저 앞으로. 우리 지금 노동조합의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예. 아, 예. 아니, 사실은요.
지금 이 금속노조뿐만 아닙니다. 민주노총 그 자체가 말입니다.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을 한번 볼게요. 아까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그 밑에 산하죠, 산하. 네, 예. 네. 저 내용들을 보면은요, 저 보십시오. 저기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이죠. 네, 그게 그다음에 북한의 3대 투쟁 그 3대 투쟁 강령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민주는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민주라도 그러니까 넣네. 왜냐하면 자주민주 통일 저거 있잖아요. 저게 북한의 3대 투쟁 강령이 자주민주 통일이에요. 자주는 반미 자주하고 민주는 바파쇼 민주하고 통일은 고려 연방제 통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뭐 침략 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자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입을 뻥끗도 안 합니다. 그렇지. 오로지 미군 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무기 종식하려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투쟁하고 나서야 될 놈들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기 반전반핵감에 불렀지. 뭐 제국의 발톱에 뭐 이강토 이산화에 뭐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있었다. 이 땅의 양심들아 어깨 걸로 나가자. 이 노래가 있어요. 맨 처음에 구호는 반전 반핵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자들은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기본적으로 어떤 비성 비논리 몰염치 몰상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것들이 이 조직원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넘어가려니까요. 잠깐만요. 좀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넘겨놓고 띄워달라 그러면 돼. 자 이거 띄워주세요. 자, 지금 했던 노동조합이 2016년에 조직률 10.3%의 노동조합원이 196만 6천 명이었는데요. 2019년이 최신 통계입니다. 이게 2개월쯤 전에 나왔습니다. 2020년 통계는 1년 뒤에 또 나옵니다. 좀 더 늘었을 거예요. 2019년 통계 보니까 253만 1,000명입니다. 60만 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60만 명 늘었네요.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인위적으로 늘린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위적으로 늘렸다니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노동조합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권장을 했지. 우대하고. 그다음 노동조합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했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주니까. 아직 예컨대 지금 경찰들이요 노동조합원들이 와가지고 뭐를 투쟁을 하면요 불법적인 행위, 불법 행위를 해도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근거를 갖다 하기를 꺼려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고요. 회사 대표를 폭력하는데도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었죠. 예, 특히 지금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완전 민주노총이 무법천지입니까? 민주노총 조직원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갖다가 건설 현장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무법천지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노총 쪽으로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옛날에 60만인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2019년 현재 민주노총이 104만 5천 명입니다. 이제 제1노조가 됐어요. 1노총. 그 한국노총이 원래 한국노총이 제1노조였죠. 예, 한국노총이 한 8, 90만 됐죠, 원래. 한국노총이 지금은 이제 101만 8천 명이 그러니까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기 전에 민주노총이 60몇만 뭐 70만 그랬는데 60만 지금 수준이었죠. 지금 100만이 넘었고 지금 한 110만 일이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보십시오. 이 조직률이 300명 이상은 54.8%가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밑으로 30명 미만은 0.1%거든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강자의 무기입니다. 약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러 들어간 거는 약자한테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제가 노동조합을 갖다 결성하려고 또는 결성을 하는 거를 지원을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명 미만이 가장 약자들이죠. 네네. 그 사람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노동조합이 없죠. 없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안 스스로 해도 지금 뭐 대한민국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노동조합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문별로 보면은 그 민간 부분은 대부분, 그러니까 공공 부분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이라는 거는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가스공사나 발전노조처럼 말해 발전소처럼 일종의 독과점 아닙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아니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공부분들 경쟁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고 독과점 업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세금에다가 빨대 꽂아서 후룩후룩 쩝쩝쩝쩝 먹을 수 있는 그 집단들은 거의 대부분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어. 아니 100%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은 저기 30명 미만 있잖아요. 저기가 사실은 1,20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 조합원이 토탈에서 10,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률이 0.1%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 협력업체들일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협력업체들이죠. 예. 민간일 거 아닙니까? 예. 저거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우회적으로 빨아먹고 있거든요. 흡혈 조직입니다. 지금 흡혈기요. 네. 이게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추악한 일면, 그 약탈적인 면모들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더더욱 이제 기존의 뭐 이승만, 박정희 보수 정권은 뭐 이게 친일 부역자다. 근데 이런 짓거리 하고요. 아마 저 사람들이 위안부 소녀상 세우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세우는 것도 아마 저런 쪽에서 주도를 갖다가 할 그러니까 겁니다. 자기들의 약탈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어떤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약탈의 문제가 아니고 친일 부역자 세력들, 그다음에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극우 이쪽이 준동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의 주범은 그 아까 신자유주의, 재벌, 보수, 친일, 독재, 극우 이쪽 탓이라고 지금 문제의 본질을 그렇지.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 말아야 할 돈들을 약탈적으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양극화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민주노총이. 예.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민주노총의 전임 상근 간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거 한번 띄워주시죠. 1,800명 가량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2018년 12월 말 어떤 통계인데 상근 간부가 1,770인데 지금은 한 1,800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확대 간부회의 이 단위 대의원이 이제 2769명인데요. 저건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의 어떤 단체 협약은 대의원이 요구하면은 시간 할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노동조합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회의도 있고요. 무슨 지들이 길거리에서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 마이크를 좀 띄우세요. 예. 네네. 아니 저번에 이 8.15 그때 작년 8.15 날 말입니다. 우리 저기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집회가 아니었고요. 그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저런 데서 오는 겁니다. 저기 이제 확대 간부회의 참석자, 그 단위 대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저 2만 명 중에서 일부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2만 명이 말입니다. 이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서 네. 1억 가까운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1억은 아니겠지만 5천에서 1억은 네. 받을 건데 네. 아니 제가 옛날 대우자동차를 다닐 때 말입니다. 그때 대우자동차가 10,000명 가량 되는 회사였습니다. 노동조합 힘이 무지하게 셌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형식장 상근 간부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는 뭐 대의원이다 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라인에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아예 열외.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놀고 먹으면서 전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10,000명이에요. 예, 1,000명.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야, 그 1,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500명으로 좀 줄이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크게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무지하게 세졌고 지금은 더 세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민주노총에 지금 상시적으로 호각만 불면은요. 언제 어디든지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2만 몇천 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00명, 10,000명짜리 집회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한국에서는 놀고 먹는 대부분의 애들이 지금 2만 명이 넘으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은 이게 튼튼한 조직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딴 데는 다 모래알이고 기껏해서 이제 교회 정도가 좀 조직이 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대호 소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사파들 그리고 그중 핵심이 민노총인데 이들 지금 핵심 간부들 약 2만 명이 놀고 먹는 거예요. 연봉은 1억 가까이 받으면서. 그래서 얘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자유항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 지금 대국본 앱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들에게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어내야만이 10만, 100만, 1000만으로 가야만이 저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이 지금 저들의 핵심이 100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좌양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지금 말하는 저기 민주총의 상근 간부와 사실상의 어떤 상근 간부들 한 2만 몇천 명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만 나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댓글 작업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예, 예. SNS 개인 SNS가 당연히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어떤 그 여론이 굉장히 과잉대표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일을 안 하고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많이 받고. 네, 예.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시위 나오고 하는 일이 시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댓글 올려서 지금 우파 공격하고 이런 일들 주로 하겠네요. 예, 그럼 국회 주변에서 또 이렇게 그 뭐 일종의 어떤 뭐 로비도 하겠죠, 그죠? 저게 다른 나라는요 저런 식의 어떤 상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시장 원리에 대해서 약간의 브레이크만 걸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시장 원리 자체를 깡무시하고 사실은 어떤 독과점과 국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장 힘없는 어떤 노동자 민중과 이른바 민간을 갖다가 그다음 미래 세대 청년 미래 세대를 갖다가 철저하게 착지하고 약탈하는 빨대들이거든요. 사실은 저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고하게 조직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저 민주노총의 저 행태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역대 정부 어떤 정부도요. 아니 국가를 갖다가 책임지면은요 당연히 민주노총 같은 저런 사익 집단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는 쟤들하고 완전히 결탁을 갖다가 한 아주 전무후무한 정부거든요. 저들을 편에 서서 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의 약탈하는 네. 그런 정권이네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지들이 또 세금 갈퀴질을 막 빡빡 하든지 국채 발행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국민 사기 진작 위로금, 아주 희한한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려 그래요. 근데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 금지를 당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헌법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해. 진짜 해야 될 피해 보상은 안 하고 뭐 국민 사기 진작 위로 어짜고짜고 해가지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갖다 뿌리는 짓거리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보니까 민주노총의 약탈 정답이다. 드라큘라라는 댓글도 붙었네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드라큘라 민주주의. 맞습니다. 예. 드라큘라죠, 사실은. 예. 그럼 그 이야기 좀 더 해보시죠, 뭐.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노총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진보 노동평화 파리들의 핵무력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에는 진짜 핵이 있잖아요. 남한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핵무력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예, 그런데 지금은 보수 자유 우파 그다음에 애국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핵무력이 없거든요. 저에 대응할 수 있는. 아마 대국본 앱이 일종의 그에 대응하는 핵무력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아마 그런 어떤 뭐 핵무력은 아니라도 핵 방공호라도 만들어 보자. 약간 좀 아마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소장은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운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실상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 민주노총 실상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먹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흥청망청 쓰게 하고. 근데 그들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강령이나 선언을 보면 북한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에게 대한민국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국본을 앱을 깔고 조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뭐 준비된 이야기가 좀 더 있죠. 아유 사실은 뭐 2박 3일이고 사실은 몇 가지만 좀 더 하죠. 뭐 예. 그 저는요 이 정치권에서도요 쟤들을 잘 모르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쟤들이 핵무력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핵무력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그 조직력이 결국 그 조직력에 만약에 저항이 되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를 갖다가 예컨대 제 얘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대구 자동차가 1999년에 워크아웃 가서 2000년에 부도가 나는데 그때 뭐냐면은 아니 채권단이 자기들이 생돈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니들도 그러면 당연히 뭐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을 좀 해라. 근데 그 요구를 안 받아가지고 노동조합이 안 받겠다. 돈만 내라. 우리는 구조조정 하나도 안 하겠다.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노동조합의 태도를 갖다가 비판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 총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밤길 가다가 발길질을 갖다가 당하고 낮에는 한 1-20명 그 사람들이 삼곡 성당에서 농성할 때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런 흡혈기짓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니까 지금 테러를 하는 거군요. 그때도 그 비판도 완곡하게 했습니다. 채권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당연히 이쪽은 구조조정을 갖다가 요구하고 뭔가 좀 우리 그 뭔가 뭐 파업 자제부터 임금 감화나 뭐 등등등 뭔가 양보를 요구한다. 왜? 우리는 부도나고 파산한 회사니까. 그런데 그런 완곡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내가 비판을 갖다 했는데 그때 한 1-20명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제 사무실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 1-20명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와 그 사람들 책상 잘 없더만요. 그 녀석들 아주 상습이군요. 아 저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주 익숙하더라. 책상 뒤집어 엎고 멱살 잡고 끌어내서 회의실에 딱 그냥 좁은 회의실에 둘러싸고 그 다음 보니 겁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도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대우자동차에서 사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딴 데서는 그렇게 했죠. 딴 데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제가 본인이 직접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문제는요. 저는 이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회사에서 상응하는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폭력 행위니까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회사가 겁을 내 가지고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 노동조합 자극했냐고 저보고 오히려 노조 시대군요. 이게 2001년 얘기입니다. 한 딱 20년 됐는데 본질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그 불법과 폭력과 그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은 그때부터 다 머리를 수그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에 차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 차장을 할 때인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도요. 노동조합을 의외로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당은 주로 한국노총 출신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저쪽에 그 민주당은 민주노총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민주당이 민주노총 출신들 내려가면 우리는 뭐 그러면 한국노총 출신이라도 데려오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은 조합으로서의 어떤 그 이해와 요구가 그 일치하거든요. 약탈 노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인들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법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이러저런 정년 연장법이라든지 뭐 중대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통과될 때 보면은 이게 다 여야 합의입니다. 이게 그렇지. 노동 관련된 거는요. 내용을 모르니까. 노동 관련된 법은 그냥 국민의힘당에서도 한국노총 출신들한테 사실상 외주를 준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들하고 사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제대로 된 그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SNS의 어떤 그 동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만 몇 명 노니까 예. 뿐만 아니라 뭐 저 가족들까지 하면 뭐 사람들 많겠네요. 예.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언론사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공영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KBS, MBC, YTN, 그다음에 서울교통방송, 그다음에 뭐 SBS는 민간이지만 그래도 거기도 강력한 노조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아주 편향이 있잖아요. 이게 또 뉴스를 갖다가 편집을 할 때, 뉴스 생산할 때 이게 또 이렇게 관계되거든요. 사실 제가 그 아주 일찍부터 제가 노동조합의 어떤 폐악에 대해 가지고 폐악질을 갖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지금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노영방송이고 본질은 그게 이제 그 권력의 주군데 이쪽의 어떤 이미 표적이 사실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KBS, MBC, SBS 이런 방송, YTN 이런 방송들이죠. 예, 바로 이제 지금 그러면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뭐 지난번에 그 총선에 후보로 나갔다가 하루 전에 결국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김대희 후보의 목을 뗐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조에 대해서요. 그 노조와 공공부문의 어떤 약탈성의 천민성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비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노조에 아주 찍힌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YTN이나 이쪽 방송 노조의 아주 그 깊이 1호 대상이 깊이뿐만 아니라 아예 공격 대상이었겠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뭐 청년 세대들 30대 중반에서 40대들의 어떤 편향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확대 재생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편집을 하면은 뭐 좀 그래도 뭐 그럴듯한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은 이거는 그 후보자들 토론 일반 노인 발언이죠. 예. 아니 그게 뭐냐면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까 장애인 체육관 만들 때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야 노인들도 된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인데. 그 노인 배려 발언이죠, 그죠? 예, 예. 이게 그런데 이게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요 말을 갖다가 나이 들어도 장애인 안 되고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찍 죽으면 돼요.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다 장애인이 100% 그렇죠. 되는데. 그 연세가 많아지시면. 아니 근데 70이나 80대 발팔할 때 그냥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모독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이 방송 녹화 방송 주관사가 그 영상은 원래 후보자 토론 방송이기 때문에 3일 뒤에 전체적으로 편집 없이 일단 방영하고 그 뒤에 뭐 편집을 하거나 말거나 해석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녹화 방송 하자마자 방송 영상 보관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이놈을 불법적으로 빼가지고요 그 부분만 따가지고 나이 들면 다 장애인. 그 유출한 거죠 불법적으로. 예, 유출을 거기에 지금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해 놓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무슨 뭐 이게 말입니다. 소송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 문제 짧게 했는데 이쪽은 그냥 뭐 뉴스 보도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YTN 등이 YTN이 일종의 그 공영 방송을 과장한 그 이 권력 방송인데요. 권력 방송이죠. 그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또 완전히 침소봉대 확대 재생산하고 딴 데서 받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틀 연속 세대 비하 발언했다. 노인 세대 비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도 아니에요. 첫 번째 발언은 해석 여지라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발언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비하 발언으로 그냥 왜곡을 해가지고 떠들어대니까 김종인이 제명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 바로 그 야밤에 그 최고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열심히 막 그냥 선거 뛰고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선거 기간에 최고회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두 번이 뭐냐면 다 제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김대호 소장님은 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노인을 공경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육관 할 때 장애인들만 하지 말고 나이 들면 불편하시니까 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도 하자는 굉장히 노인 공경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민주노총 그러니까 지금 YTN 이런 데서 왜곡해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여기서 꺼내서 지금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 보도를 빌미로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의 대표인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인 김종인과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대표죠 김종인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황교안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를 목을 벤 거죠. 적과 싸우고 있는 중에 뒤에서 와가지고 그런 거죠. 참 근데 그때 그것도 말입니다. 정말 골 때리는 게 왜 그랬을까? 아니 차명진 후보도 제명을 했는데 차명진 후보는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을 받았고 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후보 등록 그 투표일 하루 전에 제명을 갖다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할 이야기가 많으시겠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뭐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첫 번째는 김대호 소장이 지속적으로 공공노조와 그들의 약탈적 행위, 기만적 행위들을 계속 폭로했으니까, 그리고 노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당에도 있지만 야당에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금 뭐 막말로 몰기 위한 당시 그때쯤 되면 이제 선거 패배라는 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 패배가 눈앞에 있다고 보여졌을 때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비겁하고 배신의 정치가 바로 자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김대호 소장의 저 민주노총 얘기는 앞으로 좀 몇 번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 민주노총 실체들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우리 김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죠. 정치가요 문제의 어떤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의 핵심을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컨대 뭐 격가지 잡고 사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저렇게 지금 그 노동조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 부분의 어떤 종사자들의 약탈이거든요. 약탈 방식이 세금 표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금에서 그냥 자기들 몫을 왕창 복지로 쓸 거를 갖다가 세금으로 왕창 다 빼먹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나 미래 세대 청년 미래 세대한테 가야 될 목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해먹고 그다음에 주주나 소비자들한테 가야 될 몫을 자기들이 다 해먹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떠나고 아니면 창업을 하지 않으려 그러고 우수한 애들은 다 그 노량진에서 그 몇 년 썩으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려 그러고요. 민간 그 수출을 하거나 어떤 국제 경쟁을 해야 될 분야는 사람이 안 가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예컨대 안철수, 금태섭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소통을 좀 안 하고 있네. 뭐 금태섭 같은 경우는 아니 너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왜 관용 포용하지 않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무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대착오고 약탈인데 혈세 빨대고 공무원 천국이고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혁자유연합 정규제 주필과 더불어서 제가 개혁자유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3월 한 6일쯤 아마 창당대회를 할 건데요. 정규제 주필은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죠. 예, 정규제 주필은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저는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이제 뛰는 겁니다. 왜 이 중요한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니까 저라도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제가 그 충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대호 소장의 그 명함에 있는 슬로건을 봤습니다. 민주 건달, 청산. 그게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좌양자되고 망해가고 있는 바로 그 핵심에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의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우리 김대호 소장이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호 예비후보의 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김대호 소장이 갖고 있는 지금 채널이 있죠. 자유서울 TV. 자유서울 김대호 TV. 감사합니다. 자유서울 김대호 TV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노총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대호 소장이 정말 구구절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서 민주노총과 지금 서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많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유서울 김대호 TV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게인 1948 다시 성경 위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1천만의 용사 대국본이 일어납니다. 대국본은 고참이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대국본은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대국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파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국본은 정원유착에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국본은 정부의 교회 탄압 정책에 맞서 오직 성경에 기반한 순교적 예배를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1천만 용사 대국본, 그 위대한 사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는 작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7개 사항으로 시국 선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저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추종했던 대깨문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막상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대깨문 여러분들도 문재인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간파하시고 이번에 드러난 원자력 발전소 북한 설립,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통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모든 국민들은 대국본 앱을 꼭 깔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유관순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중근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핸드폰 앱을 까시면 여러분은 유관순과 같은 급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핸드폰 앱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대국본을 검색하세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